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자, 펀치라인 복싱 토크 벌써 21회째를 맞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공지해드렸던 대로 87년도를 나가기 전에 그 패더급의 인기 복서였죠. 80년대에 패더급을 양분했던 살바도르 산체스와 에우제비오 페드로사, 그리고 또 90년대에 대단한 그 패더급의 센세이션을 몰고 왔던 나심 하메드, 이 선수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가상 대결도 가져보고 국내와 해외의 패더급은 어땠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3부에 걸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저희 든든한 맏형 WBC 국제 심판이신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임준배 국제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싱엠 이성열 이사님도 역시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희 그 복싱 토크의 막내 안희연 골든보이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처음은 아니고, 예,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줍음이 좀 많아요, 안희연 씨가. 그래서 항상 그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다는데 뭔가 진짜 죄송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첫 시간에는 그 살바도르 산체스 선수와 에우제비오 페드로사 그리고 나심 하메드 선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나눠보고 또 이 선수들이 지나온 발자취에 대해서 좀 인상적인 부분들을 같이 토크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가 제일 많은 그 에우제비오 페드로사에 대해서 그 임준배 위원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에우세비오 페드로자는 뭐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아주 그 페더급의 명챔피언이었죠. 그래서 세계 타이틀을 19차까지 방어하고 우리나라에도 한번 와서 우리나라의 김사항 선수와 시합을 해서 우리나라 팬들한테도 선을 보였던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양력을 말씀드리면 1956년생이고 작년에 애석하게 돌아가셨죠. 작년에 좀 젊은 나이인데 어떻게 되나 나이가 1살 2019년도면 만으로 63이 되죠. 63. 예, 그래서 뭐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 돌아가셨고, 뭐 은퇴 후에는 그 세계 챔피언 시절부터 그 정치 쪽에 손을 대서 그 은퇴 후에는 그 파나마 상원의원으로 해서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그 명성을 쌓았고, 뭐 다른 어떤 중남미 복서들보다는 그 좋은 말년을 보냈다고 할까요? 뭐 이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수는 데뷔 연도는 1973년이었고요. 뭐 복스랩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하니까 키가 173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한 75가 넘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장신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사실 73보다는 육안으로 봐도 좀 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중남미 선수들 체형이 이 같은 키라도 좀 더 길어 보이죠. 팔도 길고 뭐 다리도 길고 하다 보니까 좀 이 체감하는 거는 실제 키보다 좀 커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173은 넘었을 것 같습니다. 175, 6 정도의 키를 갖고 있었고, 뭐 데뷔를 해가지고는 그렇게 뭐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데뷔 초년 시절에 알폰소 페레스라는 그 같은 파나마 선수였죠. 그 파나마 국가대표 출신인데 이 알폰소 페레스는 우리나라 김현 선수와도 한번 시합을 했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파나마의 페다급에서 유망주였는데 이 선수와 라이벌전 같은 시합을 해서 첫 KO패를 당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러니컬한 거는 알폰소 페레스는 그 이후에 연속으로 지면서 금방 사라졌어요. 그런 반면에 이제 페드로자는 다시 이제 승수를 쌓아 나갔고, 첫 세계 타이틀 도전은 우리나라의 그 홍수환 선수와 시합을 했었던 알폰소 자모라와 76년도에 이제 첫 세계 타이틀 도전을 하는데 1라운드에 그 알폰소 자모라가 부상을 당하죠. 크게 찢어져가지고 이제 피를 흘리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사무라가 굉장히 속공으로 나와서 2라운드에 간단하게 KO가 되면서 첫 세계 타이틀 도전의 꿈은 접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뭐 다시 재기를 해가지고 파나마 자국에서 이제 연전연승을 쌓아갔지만 그 캐리어 초반에 이 두 번의 KO패 때문에 이제 맷집의 약함이 항상 지적이 됐었던 선수죠. 그런데 이제 벤탐에서 페다를 올리면서 그 감량구에서 벗어나가지고 78년도에 이제 세계 타이틀을
그 당시에 결정전이었었죠? 라스트라와 이 시합이? 아니죠. 라스트라가 챔피언이었어요. 아, 라스트라가 도전을 했죠. 스페인의 챔피언이었고. 라스트라가 라파엘 우르테가를 물리치고 세계 챔피언이 됐는데 파나마로 불려들어서 이제 두 번째 세계 도전을 해서 대망의 이제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때 또 턱을 맞고 또 떨어지지 않나요? 두 번째 도전에서. 아니요, 다운 안 아니요,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에 턱을 맞고 떨어진 건 이제 사모라 사모라 말고 경기를- 한 차례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모라 이후에 한 번 더 KO패를 하죠. 그건 타이틀 매치가 아니었네요. 논 타이틀. 아, 논 타이틀. 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 방어전의 승수를 쌓아 나가는데 그 원정 경기도 많이 했고 3차였던가요? 4차였던가요? 그 일본에 와서 로얄 고바야시, 우리에게도 잘 알는 로얄 고바야시를 또 13라운드 TKO로 이기고 하면서 이제 페더급에서 막강한 그 강자로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 선수의 그 방어전 중에 주목할 만한 시합은 그 우리나라의 홍수환 선수와 그 사전오기의 신화를 만들게 했던 헥토르 카라스케와 동국인 그 라이벌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해서 이 시합에서도 KO승으로 이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탐과 페더를 이체급을 제패했던 그 멕시코의 괴물 루벤 오리바레스도 물론 말년이었지만 KO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나는 거는 그 79년도에 파푸아 뉴기니아, 조니아바. 네, 파푸아 뉴기니아라는 그 아프리카 나라의 건국기념일 행사로 그 국가적으로 이제 그 세계 타이틀 매치를 그 이벤트를 하는데 그 조니 아바라는 그 아프리카 챔피언, 그 파푸아 뉴기니아 출신 선수의 도전을 받아서 그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이제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합니다.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 후에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 파푸아 뉴기니아라는 그 국가도 지금 어딘가요? 지금으로 그 나라도 아마 정권이 바뀌면서 아프리카 나라들은 이름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뭐 마지막 피니시는 그 조니 아바 선수가 링 바닥으로 굴러 떨어져가지고 뭐 올라오질 못하고 해서 이제 KO승을 하는데, 이 시합 기억나는 거는 그 뭐 TV 중계였을 겁니다. 아마 그것도 제가 본 영상은 그 앵글이 딱 한 가지예요. 근접 앵글도 없고 그 TV 카메라가 딱 한 대 갖고 아마 그 중계 방송을 했던 그런 시합이었던 것 같고, 이후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김상우 선수와 그 유명한 그 원사이드한 그 시합을 벌리게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당시가 그 페드로자의 최전성기였던 것 같고, 거의 대부분의 방어전을 나름 뭐 레벨 있는 선수들에게 계속 그 연속 KO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그 강자다운 면모를 보였고, 이후에 그 나중에 나오게 되지만 이제 산체스와도 시합을 했던, 산체스가 좀 고전을 했던 패트릭 포드, 이 선수에게도 그 바디샷으로 KO승을 거두면서 정말 이제 페더에서는 무적을 자랑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전까지는 이제 원정 경기라든지 뭐 파나마 시티에서 시합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미국 그 링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많이 그 도시 자체가 쇠퇴를 했지만 80년대 초중반까지는 그 아틀란틱 시티, 그러니까 서부 쪽에 라스베가스가 있으면 동부 쪽에 어떤 그 카지노의 그 도시에서 아틀란틱 시티가 굉장히 그 부각이 돼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시합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틀란틱 시티에서 라포테라든지 또 뭐 그 외 미국 링에 뭐 그래서 버나드 테일러, 뭐 로클리지, 이런 이제 미국 링에 진출을 하면서 미국 선수들과 시합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사실 약간 그 전성기는 지나고 그동안의 그 어떤 노련함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스타일로 좀 변모가 돼가지고, 이후에 방어전 횟수는 계속 늘리지만 이제 그렇게 뭐 익사이팅한 시합은 보여주질 못했고, 그러다가 85년도에 이제 20차 방어전이었죠. 20차 방어전에서 아일랜드의 별, 베리 맥기관의 홈링에서 도전을 받아들였는데, 뭐 이 시합은 이미 이제 거의 전성기를 다 지나고 은퇴를 바라보던 뭐 그런 때였던 만큼 원사이드한 판정패를 당하고 세계 타이틀을 이제 풀러주게 되죠. 그러니까 세계 챔피언 제휴 기간이 7년이 넘었죠. 한 7년? 7년 정도 굉장히 롱런 챔피언이었고, 20차 방어, 19차 방어 기록이면 지금도 역대에서 누가 있을까요? 몇 번째가 될까요? 역대가 한 5번, 6번째 정도 되겠네요. 예, 조 루이스, 뭐 리카르도 로페즈, 오마르 날바에스,
나바에스는 20차까지는 못 갔고요. 골로프킨. 다리우스 미하엘 조우스키가 이제 23차까지 갔었고, 했고, 골로프킨도 골로프킨, 20차, 네. 또 버나드 호킨스도 20차. 그러니까 상당히 많아졌어요. 기구가 그러네요. 세분화되면서. 어쨌든 그 페드로자가 은퇴할 당시에는 아마 그 최다 방어 기록 고메스가 벤텀급에서 22차를 마누엘 오르티즈가 14차. 아무튼 19차가 2위였던 것 같아요. 2위였던 기록을 좀 것 봐야 같아요. 되는데.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세계 챔피언의 꿈은 접었고 그 이듬해인 86년도에 뭐 시합을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판정패를 당하면서 그 은퇴를 선언하죠. 그래서 후에 그 91년도 2년도에 잠깐 재기를 했지만 이때는 뭐 세계까지는 가지는 못했고 뭐 3승 2패 정도. 예, 뭐 네다섯 번의 시합을 하면서 뭐 지기도 하고 하면서 그 92년도에 그 마우로 구티에레즈 그 세계 타이틀 도전 경험도 있던 마우로 구티에레즈한테 판정패를 당하면서 이제 꿈을 졌습니다. 해서 이 선수는 그 전형적인 파나마 스타일. 그러니까 그 당시 70년대 그 이스마엘 라구나에서 처음 보여준 그런 파나마의 그 스타일. 그러니까 듀란도 물론 파나마 선수지만 듀란은 어떤 그 파나마의 전통적인 스타일하고는 전혀 틀린 그런 스타일이고 뭐 파나마의 스타일이라면은 경량급의 하이메리오스, 라이트급의 뭐 이스마엘 라구나 뭐 이런 선수들, 에르네스토 마르셀 그런 아주 그 리드미컬한 그런 아웃복싱을 하면서도 찬스가 나면 인파이팅도 하고 굉장히 스피디하고 뭐 임기응변에 능한 그런 아주 선수였고 이 선수는 뭐 그 세계 뭐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뭐 어떤 그 시합 장소에 대한 구애를 거의 받지 않을 정도의 그런 전천후 선수였습니다. 네. 에우세비오 페드로사에 대해서 이제 임준배 위원님께서 길게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이성렬 의사님은 들었는데 사파타와 좀 비슷한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고 뭐 이제 실제 보니까 그 한국에서의 그런 제왕 같던 그런 그 굉장한 그 유망주로 이름을 날렸던 임상황 선수를 전혀 해보지도 못하고 헛스윙만 기억납니다 지금. 근데 그런 그 현격한 기량 차이로 누를 수 있는 그런 더군다나 적지로 와서 그 9차 방어 한창 전성기 때이겠지만은 그런 이제 모습을 보고 너무 강렬했던 그 사파타와는 또 다른 그런 강렬함을 느꼈던 그 굉장한 좀 훌륭한 선수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점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수에 대해서도 좀 테이프도 많이 보고 자료도 찾아봤지만은 정말 이 선수가 저 강한 이유는 그 적지를 마다 않고 그 적지가 굉장히 힘든 이제 그런 시합인데 적지 홈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그 훌륭한 선수로 그렇게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국내 팬들에게는 그 김사왕 선수와의 시합이 뭐 인상적이지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또한 그 80년대 당시 국내 복싱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복싱이 상당히 투박했을 때였는데 복싱이 저런 기교도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무척 일깨워준 놀랐습니다. 그렇죠 선수였기 때문에 단지 그 도망다니지 않고 인파이팅을 하면서도 김사왕 선수의 주먹을 거의 맞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도 참 기억이 많이 남는 그 그런 페드로사 선수예요. 표정이 기억나는 게 이 한국 선수는 왜 항상 내 얼굴 앞에서만 주먹을 휘두르나 이런 표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페드로자는 일본에서도 평가가 높죠. 그렇죠. 2번 일본에 와서 뭐 나름 그 간판이었던 로얄 고바시를 TKO로 물리쳤고 또 일본 그 페더급 챔피언을 오랫동안 갖고 있던 스파이타 네모도 선수도 아주 완사이드하게 이겼기 때문에 상당히 그 평가가 높았습니다. 이 당시에. 사실 그 로열 고바야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동양의 그 패더급의 무적이었었는데 갖고 놀다시피 했어요. 결국은 13라운드가 끝나고 이제 에디 타운젠트가 그때 트레이너였었는데 결국 이제 시합을 포기를 시키는 뭐 고바야시 얼굴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거든요. 눈이 뭐 안 보일 정도로 뭐 그렇게 될 정도로 맞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두 차원 정도 높은 그런 테크닉을 그 선보였던 선수 같아요. 자, 그러면 페드로사 얘기는 잠깐 여기서 이제 접어두고 정말 안타깝게 23살의 나이에 세상을 등지면서 전 세계 복싱 팬들을 좀 허망하게 만들었던
그 비운의 챔피언 살바도르 산체스에 대해서 또 임준배 위원님 한번 짚어주시죠. 네, 뭐 그냥 제가 계속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예, 살바도르 산체스는 이제 멕시코 선수고요. 그 1959년도 출생입니다. 그래서 프로 데뷔는 1975년도에 했는데 그 초반에는 그 멕시코 로컬로 이제 시합을 해서 사실 그 상대들이 그 무명에 가까운 선수들이 많았죠. 아무튼 그렇지만 18승, 18연승, 17KO 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이제 기대주로 부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 첫 그 멕시코 타이틀 도전에서는 그 같은 나라의 베세라 선수에게 2대1 판정으로 졌는데 이 경기는 그 베세라의 홈링인 그 시노에라 쪽에서 했는데 이거는 그 홈디 시즌이었다는 얘기가 많고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그 에스코발 선수와 무승부가 한 번 있는데 그 시합은 이제 산체스가 진 시합으로 지금도 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뭐 계속 하여간 승수를 쌓아가지고 캐리어를 쌓아가지고 그 데니 로페즈 선수에게 80년도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데니 로페즈는 뭐 들으시는 분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미국에서는 나름 인기가 있는 그 서부 쪽에서는 굉장한 인기 선수였죠. 그래서 세계 챔피언이 되기 전부터 그 루벤 오리바레스, 보비 차콘과 서로 물고 물리는 뭐 그런 어떤 세 명의 대결 구도도 있었고 항상 그 리틀 레드라는 그 별명답게 그 인디언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 형도 어니 로페즈라는 그 세계 랭커였죠. 웰터급 나포레스와 두 번을 시합했던 어니 로페즈가 형이었고 그 굉장히 장신에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빨간 머리 그리고 다운도 자주 되는데 반드시 역전을 KO를 시켜가지고 상당히 인기 챔피언이었습니다. 해서 사실 뭐 산체스가 상당히 견고하고 테크니션이었지만 그 로페즈를 이기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시합에서 로페즈를 거의 완사이드하게 몰아붙이고 결국은 기브업을 만들고 첫 세계 챔피언 첫 세계 챔피언이 아니고 뭐 하여간 세계 타이틀을 따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 루벤 카스티오라든지 뭐 그 데니 로페즈의 그 제시합 그래서 아주 깨끗한 승리를 거두고 이제 더 실력을 이제 완전히 인정을 받고 했지만 이후에 뭐 패트릭 포트 같은 선수에게 또 상당히 고전을 하는 면이 있어가지고 그 어떤 시합별로 기복을 좀 많이 보이는 그런 면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출세 시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그 윌프레드 고메즈와의 시합이죠. 그래서 윌프레드 고메즈가 주니어 페더급 챔피언 세계 타이틀 연속 KO 방어 기록을 하면서 체급을 올려서 라스베가스에서 맞붙게 되는데 시합전 예상은 뭐 고메즈가 굉장히 유리한 걸로 나왔지만 이 시합에서 이제 1회 고메즈가 정말 마음 놓고 들어가다가 그 산체스의 아주 예리한 그 카운터를 맞고 다운이 되면서 그 시합의 양상이 결정이 되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후에는 그 고메즈가 어려운 시합을 하다가 정말 얼굴도 만신창이가 되고 결국 8회전에 코너에서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다가 이제 레프리 스톱이 걸리면서 산체스의 평가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게 되고 이때부터 정말 이제 세계적인 어떤 그 레벨로 그 인정을 받게 되죠. 근데 또 이 선수가 우스운 게 고메즈와 그런 아주 멋진 시합을 하고 그 바로 다음 방어전에서는 또 그 영국의 아주 그 주먹 없는 그 팻코우델 선수에게 2대1로 또 겨우겨우 이기고 뭐 좀 기복이 좀 심했었죠. 뭐 황 대표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뭐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실 그 고메스를 잡을 때 그 굉장히 인상적이던 그런 모습이 팻카우델이나 뭐 로키 가르시아의 방어전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었고 또 약간 이제 챔피언을 오랫동안 하면서 또 그만한 네임밸류와 명성을 얻으면서 조금 그 루즈해진 그런 그 시기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넬슨과의 방어전에서는 또 그런 걸 불식시키기도 했었죠. 이 선수는 신장이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한 170, 171 정도로 빼다고보다 아주 좋은 몸을 갖고 있었고 굉장히 그 해맑은 어떤 얼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성 팬들도 많았고 그 선한 어떤 그런 캐릭터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는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 82년도에 그 가나에서 날라온 전혀 그 미지의 도전자 그 아주마 넬슨과 뉴욕에서 시합을 하는데 이 시합이 또 기억에 남을 아주 명승부가 되죠. 그래서 그
산체스가 마지막 라운드에 이제 힘이 떨어진 넬슨을 KO로 이기긴 했지만 그 넬슨이라는 존재가 오히려 부각된 시합이었고 이 아주마 넬슨은 후에는 반드시 세계 챔피언에 오를 만한 제목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된 시합이 되었고 이 시합이 이제 산체스의 그 마지막 시합이 되지요. 그래서 이 82년 7월 달에 이 아주마 넬슨과 시합을 했는데 한 20일 후인 8월 12일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 제가 생일이 8월 13일이거든요. 산체스가 죽은 게 현지 시간으로는 8월 12일인데 한국 시간은 8월 13일이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 생일날 죽었어요. 그래서 그 고속도로에서 81년식 포르쉐니까 그 82년도에 사고를 당했으니까 81년 포르쉐면 굉장히 신형 포르쉐겠죠. 했는데 그 트럭 뒤를 받고 중앙선을 넘으면서 건너 쪽에서 오던 트럭과 다시 받고 현장에서 직사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생을 마감했는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처럼 그 영화계 뭐 제임스 딘이나 이소룡 같이 이 산체스에 대한 평가도 그 요절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굉장히 그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만약에 살았으면 그 이후에 뭐 체급을 올린다든지 해서 좀 더 많은 그 아주 명승부를 펼칠 수 있었던 선수인데 아주 젊은 나이 그러니까 이게 23세 요절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23이면 정말 젊은 나이가 아니고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팬들을 아쉬워했고 그 장례식 때도 아주 그 멕시코 그 시민들이 아주 구름대처럼 몰려왔는데 이 선수는 뭐 시합을 보면은 앞서 얘기한 페드로자가 그 고전을 하더라도 좀 안정된 어떤 시합을 하면서 절대로 그 지지 않는 시합을 한 거에 비하면 그 어떤 시합을 이렇게 좀 어떤 시합에 대해서는 좀 포기같이 그냥 돌아버리는 뭐 그런 시합도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아주 그 고메즈나 로페즈를 이겼던 시합만 놓고 보면 굉장히 강렬했지만 그 외에 뭐 패트릭 포드나 아까 얘기한 코우델, 로키 가르시아 시합을 보면 아주 지루하게 또 하는 그런 좀 기복이 있는 선수여서 뭐 그 이후에 계속 그 말년까지 시합을 하면 또 평가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중간에 이렇게 그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지금도 그 아쉬움이 더해져서 그 굉장히 그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렬 이사님은 산체스의 그 기억나는 경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산체스 시합은 물론 뭐 가장 그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그 고메즈 시합이 이제 가장 강렬했고요. 그 이후로도 이제 많은 필름과 이런 자료로 이제 접했는데 산체스 선수의 같은 경우는 방금 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업다운이 좀 심했던 그런 선수로 기억하시고 있는데 저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이 선수가 그 강타자들을 만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나오면서 그 본인의 복싱 스타일로 끌어들일 수 카운터블로 위주의 그런 시합을 했던 것 같고 또 그렇게 그냥 일반 선수 같았으면 일반 그 크게 이렇게 퀄리티가 높지 않은 도전자들을 만나거나 할 때는 그냥 본인 그냥 적정 이길 딱 저번에 그 황 의원님께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정구 선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딱 이길 만큼만 그렇게 시합을 했던 그런 조금 머리가 비상했다 그러나 아니면 좀 좀 그런 면도 좀 있어 보였고요. 그래서 산체스의 경우에는 저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카페에다 글을 썼지만은 이소룡을 이제 산체스로 비하자면은 이제 성룡을 그 자국의 그 차베스로 훌리오 세자르 차베스로 그렇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체스 같은 경우에 어떤 강자를 만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나오면은 그 지지는 결코 않을 것 같은 그런 좀 그 굉장히 그 스마트하고 뭐 맷집도 있고 주먹 그 카운터블로도 굉장히 좋았던 아주 그 스마트한 선수로 기억에 남습니다. 산체스를 제가 생각할 때도 그 산체스 같은 경우는
그 포지션 싸움의 대가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에우세비오 페드로사도 마찬가지인데 페드로사는 계속 본인이 움직이면서 포지션을 찾아가고 상대를 정신없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산체스는 그런 발은 없어요. 발은 없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면서 본인의 포지션을 만들고 그 공격을 해나가는 그런 대가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 고메스처럼 이제 치고 들어오는 선수들에게는 산체스가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싸움을 걸어오지 않는 상대들에게는 조금 좀 지지부진한, 그렇다고 무리를 하면서 치고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어떤 그 스파크가 일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운 건데 1980년이 어떤 프로복싱의 기점 같아요. 80년 2월 달에 이제 산체스가 챔피언이 됐고 그해 이제 헌즈도 챔피언이 되고 프라이어도 챔피언이 되고 정말 어떤 세대 교체가 되던 그런 그 시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때 이제 그 80년대 들어오면서 WBA, WBC의 그 각 체급별로 막강한 챔피언들이 포진을 하면서 그 통합전의 붐이 일었거든요. 그러니까 레너드 헌즈가 이제 웰터급을 통합했고 또 83년에는 스핑크스와 또 드와이트 블랙스턴 그 당시에 이제 통합전을 했고 그러니까 산체스와 페드로사의 카드도 계속 물망에 오르고 있었어요. 또한 그 산체스가 체격 조건이 워낙 월등했기 때문에 라이트급으로 올려서 아르게요와의 한판 승부도 또 그때 주니어 이제 라이트급이 아니고 아니요 라이트급이었죠. 라이트급. 그 당시에 82년도에는 아르게요가 이제 라이트급, 라이트급 네.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그 산체스와 아르게요의 대전도 어느 정도 이제 교감이 있었던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고메스를 이기면서 그 어떤 슈퍼스타 쪽으로 이제 그 무게가 실렸던 산체스였기 때문에 그런 그 꿈의 대결들이 다 날아가 버린 그런 그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산체스 경우는 머리가 굉장히 좋았다고 그러죠. 어렸을 때도 그 의사를 지망할 만큼 학업 성적도 우수했고 아마추어 복싱을 했는데 뭐 14번을 전부 KO로 이겨서 자기 주먹이 정말 강한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프로에 데뷔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느 그 불우한 환경에 자란 멕시코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에 비하면 산체스는 상당히 유복한 집에서 맞아요. 예, 그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그 선수 시절에도 보면 얼굴에 어두운 면이 없었잖아요. 그 밝은 모습 때문에 또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밝은 걸 넘어서 천진난만한 그렇죠. 인생이었던 것 굉장히 같습니다. 그 스타일도 스마트했고 그 지금 뭐 이성열 이사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산체스를 이기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그렇죠. 스타일이라도 누가 하더라도. 누가 하더라도 또한 그 머리가 좋다는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경기력에서 그게 드러나요. 그 어떤 누구와 이제 대전을 했을 때 이 선수는 정말 머리가 좋다. 그러니까 무리한 싸움을 절대 걸지 않고 무리한 포지션에서 그 승부를 걸지 않거든요. 그런 면을 봤을 때 천부적으로 정말 그 머리가 좋구나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그 천재가 요절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산체스가 9차 방어 그렇죠. 그 방어전 중에 정말로 그 애먹은 표정을 지었던 거는 패트릭 포드와의 시합에서는 정말 좀 애를 먹은 것 같고 나머지 시합은 뭐 좀 지루하게 판정으로 갔어도 그냥 그 지금 이성열 이사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맞을 정도 그냥 그 정도 페이스로 시합을 했는데 패트릭 포드와의 시합은 정말 좀 애를 먹은 것 같아요. 그 시합을 제외하고는 뭐 채점상은 2대1도 나오고 했지만 다 완승으로 봐야죠. 그렇죠. 어쨌든 시대를 아깝게 그 마감한 산체스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10년 정도를 훌쩍 뛰어넘어서 그 영국의 슈퍼스타였죠. 그 프린스로 불리던 나심 하메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것도 나가요? 이것도 당연한- 제가 합니까? 당연한 말씀을. 또 하겠습니다. 그 나심 하메드는 영국 국적이지만 예멘 출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외모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북아프리카 계통의 그 혈통이고 그 영국 쪽에서 물론 뭐 그 순수 앵글로색슨족도 그 유명한 복수가 많았지만 그 영국 흑인 그 또는 그 이 북아프리카 출신의 영국 국적 이런 선수들 중에도 뭐 굉장히 강자가 많았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 로만 곤잘레스한테 타이틀을 뺏겼지만 그 카알리드 야파이 그 선수도 영국 선수지만 외모로 보면은 그 선수도 틀림없이 뭐 튀니지아라든지 북아프리카 계열이었을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이 하메드는
그 복서력을 제가 보니까 신장이 164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164도 좀 안 될 것 같고 다리가 짧고 허리가 길어서 그런지가 더 작게 보이고 그 대신에 이제 그 페더그 사실 이제 데뷔 초에는 반tam급으로 이제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했는데 사실 신장으로 보면은 뭐 오히려 밴tam에 어울릴 것 같은데 페더로 뛰었고 그래서 그런지 그 굉장히 그 두꺼운 가슴과 그 상체가 굉장히 발달이 됐죠. 했고 뭐 항상 그 레오파드 표범 무늬의 그 트렁크를 입고 그 여러분도 그렇지만 이 선수 시합 처음 보고 뭐 저런 게 다 있나 하는 정도로 이건 변칙의 수준을 넘어서 거의 뭐 서커스 같은 복싱을 선을 보였고 정말 이상한 전혀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 그 롱으로 때리는 거. 근데 그 의외로 스피드가 있다 보니까 이 주먹에 희생된 선수들이 많았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제 유럽 챔피언이 되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뭐 인기라기보다는 그 굉장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죠. 그 아주 정말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특이한 복싱 스타일 때문에 그래서 뭐 이 시기에 영국엔 좀 이상한 선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크리스 유뱅크 미들급과 슈퍼미들을 제패했던 크리스 유뱅크도 아주 링에서 이상한 그 제스처를 많이 보내고 뭐 보이고 또 그 크루저급 조니 넬슨 이 선수도 또 아주 뭐 이상한 제스처 뭐 좀 이상한 그 거의 뭐 서커스 같은 그런 어떤 그런 폼을 갖고 뭐 이상하게 하는 선수들이 많았는데 아무튼 이 하메드는 굉장히 그 인기 복서로 끌었고 그 항상 뭐 시합장에 그 부모님이 나와서 간절하게 그 승리를 기원하는 게 항상 그 화면에 잡혔던 그 이쪽 그 예멘 이쪽 계통의 그 가족 간의 그런 게 굉장히 좋나 보죠. 대가족을 이루고 살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참고로 무슬림은 저 와이프를 4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하메드가 4명이었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거의 모든 시합을 KO로 이끌면서 그 유럽 챔피언을 지냈고 그러다가 95년도에 이 선수는 이제 데뷔 년도는 92년도인데 데뷔한 지 3년 만에 그 같은 나라의 그 WBO 페더급 챔피언이었던 스티브 로빈슨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스티브 로빈슨 선수는 좀 잡초파에 속하는 선수인데 그 세계 챔피언이 될 때는 아무도 뭐 이렇게 큰 기대를 안 했지만 의외로 롱런을 해가지고 그 방어전 횟수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를 뭐 근데 이제 이 시합은 예상전부터 이제 하메드의 승리가 예상이 되었고 뭐 예상대로 이제 8회 KO로 이기면서 세계 챔피언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선수들 보면은 95년도에 세계 챔피언에 대해서 이제 그 세계 챔피언을 한 5년 동안 제휴 기간을 누리는데 의외로 그 선수 생활은 짧았어요. 그냥 불꽃처럼 그냥 한 4, 5년을 그냥 세계적으로 그 주목을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말년에 부상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오기 산체스랑 시합하고 이제 그럴 무렵부터 몸이 이제 좀 이상이 느껴져서 손목 부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바레라 시합에도 뭐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완패였지만 어쨌든 그 본인의 이제 카메드 스타일이 지금 임준배 의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서커스에 가까운 복싱이기 때문에 순발력이 조금만 떨어져도 이제 그 크게 본인 실력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거 위험한 상태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몸 상태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빨리 캐치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 선수를 보고 있으면 뭐 다운도 자주 되는데 그 이전에 그 아론 프라이어가 좀 연상이 돼요. 진 듯이 들어가다가 왜 자기 바란스가 무너져 다운되고는 뭐 금방 일어나서 다 덤벼들고 아무튼 굉장히 인기 복수였는데 그 이 선수의 방어전 중에 좀 기억날 시합은 이제 톰 존슨 그 IBF 페더급 챔피언이던 톰 존슨과의 통합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톰 존슨도 굉장히 그 실력이 깊고 미국에서는 그 방어 기록도 꽤 많이 갖고 있는 선수였는데 뭐 이 선수에게도 거의 그 완승을 거두면서 8회 TKO로 이기면서 다시 한번 그 페더급에서 자기의 그 입지를 확고히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97년도 그러니까 이 톰 존슨과 97년도에 이제 초반에 2월달에 시합을 하고 97년도에 이제 미국에 첫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팬들도 야 그 희한하게 복싱하는 하메드를 이제 실제로 보게 되는구나 하고 굉장히 궁금해했는데 그 WBC 페더급 챔피언을 지냈던 케빈 켈리와 시합을 합니다. 했는데 이 시합에서 뭐 4회 그 케빈 켈리를 거의 기절을 시키는데 그 전에 여러 번 본인도 다운이 여러 번 되죠. 뭐 바란스도 무너지고
또 제대로 켈리한테 굉장히 그 제대로 맞아서 다운도 되고 해가지고 시합 후에 그 평은 굉장히 나눠졌어요. 이게 뭐 복싱이냐 역시 그냥 막 저거는 제대로 된 선수한테 걸리면 뭐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 자세 그런 밸런스에서도 저런 펀치가 나오는 게 정말 신기하다. 정말 그 유연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는 굉장한 선수라는 평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미국 링에 진출을 하고 그 직후에 그 다음에 이제 윌프레드 바스케스 당시에 이제 WBA 페더급 챔피언이었죠. 우리나라의 그 박찬영 선수를 이기고 그 반tam급 챔피언도 했던 윌프레드 바스케스와 3기구 통합 타이틀 매치를 하는데 이 시합도 이제 완승을 거둡니다. 그 윌프레드 바스케스한테도 그 7회 TKO로 이기면서 이따가 아마 이제 하메드의 클라이막스죠. 아주 최전성기가 됐고 이후에 이제 뭐 맥콜라우라든지 폴 잉글 같은 그 자기 같은 그 영국 UK의 라이벌전도 뭐 그 승리를 이끌지만 약간 이제 새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부안이 붕구라든지 그 아까 지금 우리 황 대표님이 얘기하신 어기 산체스와의 시합은 뭐 KO승을 거뒀지만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미국 진출 때 같은 그런 기세는 좀 약해진 것 같고 그 타이틀을 그리고는 반납을 하죠 전부. 그렇죠. 예, 반납을 하고 그 다시 미국 라스베가스 링에 이제 처음으로 서가지고 그 마르코 안토니오 바레라와 이제 어떤 테스트 매치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완패를 당했고 저도 그 사실은 몰랐지만 뭐 그 당시에 부상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주 그 악동의 이미지에 아주 그 전투적이고 상대에게 도발하던 그 선수가 바레라한테 지고는 아주 그 바레라를 축하하고 아주 젠틀하게 그 정말 그 자기의 패배를 인정을 하는 걸 보고 또 다른 면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했던 그러한 시합이었는데 결국은 뭐 이 시합이 거의 마지막 시합이라고 봐야 되고 그 이후에 IBO 타이틀이었나요? 그 마이너 기구 타이틀 매치를 한번 하고 마누엘 칼보아의 경기는 논 타이틀 아니 기억을 하는데요. 마이너가 하나 붙었어요. IBO인가 IBC인가 뭐 하나 붙었어요. 그건 메이저 기구는 아니었어요. 예, 마이너 기구로 해서 뭐 그 시합을 그냥 무난하게 이기고는 네. 은퇴를 해가지고 이 선수는 그 굉장히 강렬하게 나타났다가 한 5년 동안 그 뭐 누구 말대로 불꽃처럼 정말 세계링을 페더급을 주름잡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라져버린 그 굉장히 극적인 출연과 극적인 그 사라짐을 보여줬던 그런 선수였고 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굉장히 그 변칙을 넘어선 변칙의 복싱으로 그 전에 얘기했던 산체스 같은 정통파와는 전혀 다른 그리고 그때까지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스타일의 선수였고 영국에서는 이제 하메드 이후에 그 하메드 증후군 같이 약간 이제 아류가 좀 나왔었어요. 나오고 뭐 일본에도 그 하메드를 따라서 그 만화책도 표본 무늬 레오파드 무늬의 그 트렁크를 입은 선수도 많아졌고 그 하메드 같은 이상한 그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뭐 랩트가 나올 것 같은데 갑자기 라이트가 날라오고 뭐 이상한 그런 복싱을 좀 따라하는 선수도 있었고 뭐 그런 유행을 좀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 이성열 이사님은 하메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강렬했던 걸로 탄력성으로 따졌을 때 뭐 마이크 타이슨의 버금갈 수도 있는 그런 선수고요. 그다음에 그 천재성에 관해서도 로이 존스 주니어 선수 정도의 버금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안토니오 바레라 선수 정통 그 멕시칸 박싱에 막혀서 뭐 평가가 굉장히 절하되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그때는 어깨와 손목 쪽에 이제 부상이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흘러나왔었고 해서 크게 그렇게 의미를 두진 않고요. 어차피 또 그 시합 즈음에서 또 은퇴를 했고 그 시합 조금 전 시합들부터 그런 징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이 선수가 베스트 컨디션이었을 때 뭐 패더급에서 최강자들과 어깨를 충분히 주먹을 섞을 수 있는 그런 천재성이 있는 그런 선수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긴 뭐 전성기 하메드의 전성기 때는 저 선수를 누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강한 그런 실력을 또 과시하기도 했는데 거의 웰타급 주먹 같은 주먹이었으니까 펀치의 파괴력도 정말 네, 좋았죠. 정말 그 원펀치의 파괴력은
그 하메드의 경기가 국내에 처음 소개된 게 톰 존슨과의 그 통합전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 당시에 이제 뭐 펀치라인이라는 복싱 잡지도 일단 그 폐간이 돼서 국내 그 복싱 팬들이 해외 복싱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 때였고, 또 94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복싱에 대한 인기가 세계 챔피언도 무관으로 접어들고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방송사에서도 당연히 해외 복싱 중계를 많이 안 하던 시절이었는데, 독특한 스타일의 선수가 있다고 그래서 톰 존슨 때 처음 국내 팬들에게 이제 선을 보였었고, 케빈 켈리와의 시합은 시합 끝난 다음에 그 조작된 시합이라는 그런 설도 나와서 좀 예. 분란이 좀 있었던 그런 시합입니다. 근데 뭐 아무리 봐도 조작인 것 같진 않은데 뭐 이렇게 승부 조작이었다 그런 그 설은 있었어요. 하여튼 그 하메드의 존재가 그 90년대에 그 시들어가던 그 영국 복싱을 다시 살려놓은 그런 구세주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현지에서는 그 하메드에 대한 평가가 높은 것 같습니다. 또 인상적인 게 이제 그 입장할 때 그 입장 씬, 뭐 양탄자를 타고 나온다든지 뭐 대단한 그런 그 뇌리에 남는 그런 장면들이 많은데, 시녀들을 거느리고 나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뭐 쇼 무대 쇼 무대를 보는 것처럼 의저항 현란한 입는 그런 거. 예. 느낌이었어요. 사실 그 지금 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영국이 어떤 복싱의 종주국이었지만 그 70년대, 80년대 가면서 점점 좀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세계 챔피언이 가끔 나왔지만 단명으로 끝나고, 복싱이 물론 지금도 영국에서 최고의 스포츠는 축구, 사커하고, 그리고 복싱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도 많이 밀렸는데, 이 하메드의 출현과 동시대 그 나이젤 벤이라든지 크리스 유뱅크 그 슈퍼미들의 어떤 그 인물들, 그리고 뭐 역시 슈퍼미들의 스티브 콜린스 같은 아주 그 개성파 선수들이 나오면서 어떤 영국 복싱에 다시 살아나는, 그리고 이제 프랭크 브루노라든지 헤비급의 좀 그 메이슨 같은 어떤 그 큰 그 괴물 같은 선수들이 나오면서 또 허비 하이드가 굉장히 또 네. 서브 역할을 많이 했죠. 잠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번 챔피언했어요. 허비 하이드. 90년대 다시 영국 복싱이 어떤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됐고, 지금도 전에도 언급했지만 지금 유럽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여전히 그 복싱이 그래도 어떤 인기를 누리고 있고, 제가 몇 년 전인가요 그 영국 그 맨체스터 옆이 뭐죠? 간호코도 잊어버렸네. 리버풀의 그 세계 타이틀 매치를 그 토니 벨류 시합을 한번 저 심판을 부심을 보러 갔었는데, 야, 그 에버턴 구장이라고 리버풀의 그 축구 홈팀이죠. 에버턴 구장에서 하는데 6만 입장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캐파시티가, 수용 능력이. 근데 그 워낙 축구장이 넓으니까 링을 이제 약간 한쪽 그 스탠드 쪽으로 밀었는데도 32,000 입장했다 그러는데, 와, 32,000이 소리를 지르니까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영국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뭐 일본이나 다른 데는 굉장히 그 권투를 좀 심각하게 보는 거에 비해서 뭐 야외 경기장이어서 그랬겠지만 뭐 맥주 하나씩 들고 다 뭐 스탠드 해가지고 뭐 흥청망청 약간 그런 분위기고, 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복싱이 아직까지도 그 유럽에서는 상당히 그 막강한 그런 어떤 파워를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나심 하메드가 이제 영국에 있다 보니까 그 영국에 저희 그 복싱 골수 팬이 한 분 계시죠. 그 한국 이름은 이제 박정준 씨고요. 런던 한량으로 그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이분이 그 가수죠.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하시는 분인데, 영국 내에서는 굉장히 그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밴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 런던 한량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고, 또 런던 한량 밴드라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또 그 이분의 음악을 주로 업로드하는 그런 채널인데, 이성열 이사님은 헤비메탈을 좋아하시죠? 아, 예. 좋아합니다. 저는 헤비메탈보다는 발라드를 즐겨 듣는 편인데, 아, 예. 헤비메탈과 발라드를 전부 그쪽 그 유튜브 채널에 이제 올려놓는다고 하니까, 예. 우리 복싱 팬분들 중에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필히 가서 좀 봐야겠습니다. 네,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들러서 그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메탈 사운드는 우리 젊었을 때도 굉장히 한국에서 인기가 좋았어요. 그렇죠. 뭐 그 이제 그 브리티시 락, 그 이제 비틀즈로 시작한 어떤 브리티시 락과 그다음에 뭐 디퍼플이라든지
그랜드 펑크 같은 그 아메리칸 락 대결 같은 어떤 그런 구조로 해서 그 락 밴드, 헤비메탈 밴드가 80년대 그 당시에는 어떤 그 팝송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죠. 예. 런던 한량님께서 그 하메드에 대해서 아무래도 현재 계시다 보니까 그 은퇴 후에 하메드의 생활을 녹음으로 보내주셨어요. 그 녹음을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권투 채널 복싱 M에 다시 출연인가요 이게 참가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 원래 가상 대결로 나심 하메드를 비롯해서 몇 경기 예상평을 부탁을 받았는데요. 제가 오늘 너무 바쁜 바람에 새벽 5시 반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1시 반이네요. 한국은 오후 1시 반인데 이 시간에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누구나 뭐 권투팬이라면 한국에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하메드는 일단 은퇴를 할 때 그 손에 고질적인 병이 있었어요. 바레라 선수한테 지고 나서 한 번 더 경기를 뭐 대충 이겼죠. 그야말로 그 은퇴한 가장 큰 이유가 바레라한테 진 것도 있지만 그 돌아오지 않을 선수가 아니었는데 주먹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많이 아파했죠. 그 주먹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바레라 선수에게 지고 나서 그 부상을 당한 주먹이 상당히 오래 간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권투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먹을 좀 심하게 다쳐서 바레라 다음 경기를 대충 했을 때부터 벌써 끝나지 않았나 그런 말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넷워스, 그러니까 넷워스는 자산인데 자산에서 이제 자기 빚을 빼고 자기가 갚아야 되는 빚 같은 걸 빼고 순수 자기 자산 집을 합해서 신고된 거죠. 물론 그 자산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약 33 밀리언 파운드니까 지금 한국 돈으로 한 530억 정도 돼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92년부터 이제 2002년까지 10년을 활동을 한 선수인데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데 그 이유가 원래는 1000억 이상을 모았는데 그 자기 식구부터 그다음에 친척까지 다 먹여 살려요. 혼자서. 그리고 거기에 거의 뭐 한 40% 이상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식구들한테. 영국하고는 좀 문화가 많이 다르죠. 예멘 출신이니까 또 형제도 많고 뭐 여동생도 있고 뭐 형도 있고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그 식구들하고. 그래서 뭐 반 가까이 나가서 그런 거고요. 최근 소식은 그 아들이 둘이 있고 아마 딸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둘째 아들 아담 하메드죠. 이제 그 애가 권투를 시작을 했어요. 몇 년 전부터. 아빠를 닮아가지고 굉장히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빠르면 내년쯤 데뷔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입니다. 뭐 하메드의 생생한 소식이네요. 돈을 정말 많이 번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벌었고 뭐 아들이 또 프로 데뷔를 한다니까 나름대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세 선수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또 시간이 한 50분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오늘 그 세 선수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 선수의 가상 대결, 또 이 세 선수 외에 이제 패더급의 그 주요 선수들과의 가상 대결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l derrumbe dramático del Púas Rubén Olivares, que se incorpora todavía en un desplante de vergüenza, dando un golpe de puño